여러분은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5년 동안 당신을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온 가사 도우미가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 갑자기 당신을 꽉 껴안으며 귓가에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남기는 상황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의 친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닌 새로운 도우미를 데려와 완벽하게 자리를 교체해 버린다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함정일까요? 오늘은 75세의 은퇴한 교수가 왜 도우미가 떠난 바로 다음 날 50년을 살아온 정든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 하듯 요양원으로 피신해야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지극정성인 자식의 효도가 실은 거미줄 같은 덫이 되고 일상적인 배려가 정교하게 설계된 위장이었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정. 올해 75살입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정년 퇴임한 명예교수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결혼해 분가한 후로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이 적산 가옥은 목조 구조와 다다미 방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마당에는 유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죠. 봄에는 하얀 꽃을 피우고 늦여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하얀 벽 위로 느릿하게 움직이는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곁을 지켜준 건 베트남에서 온 마이라는 도우미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벌써 5년. 5년이란 시간은 낯선 타인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저는 그녀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제가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숄이 필요할 때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건네주곤 했으니까요.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엌에서 나온 마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서성였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사모님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내어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배 앞에 꽉 쥐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저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으니까요. 하던 펜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남편이나 아이들 문제야? 돈이 필요해서 그래?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그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5년 동안 잘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횡설수설하는 태도에 첫 번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이 격해 보여 더 캐물을 수는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더는 붙잡지 않을게. 며칠 동안 인수인계나 잘 마무리해 주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차리고 부엌을 티끌 하나 없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예비 열쇠를 현관 수납장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죠. 저녁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곽혜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혜민이는 그녀를 자신의 먼 친척이라며 미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혜민이는 언제나처럼 빈틈없고 명쾌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마이 씨 그만둔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급하게 사람 구했어요.
마침 제 친구 친척분이 일자리를 찾고 계셨거든요. 아주 성실하고 깔끔한 분이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미정이라는 여자는 마치 대사를 맞춰온 배우들처럼 마이의 업무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식단부터 약 챙겨 먹는 시간, 청소부터 목욕까지 당장이라도 일을 넘겨받을 기세였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자 마이는 짐가방을 챙겨 들고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마이, 정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려던 찰나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친밀한 행동이었죠. 제가 놀라서 굳어있는 사이 그녀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았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새로운 사람, 며느님이 심어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마치 모든 힘을 다 쓴 사람처럼 저를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귓속말은 열쇠가 되어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의 문을 열어젖혔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의 문까지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혜민이가 미정의 손을 친근하게 잡고 제 서재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방은 어머니 서재야. 비싼 골동품이 많으니까 청소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그들의 미소가 그렇게 섬뜩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역사를 연구해온 늙은 교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전쟁이 소리 없이 시작되었으며 적군은 이미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날 밤 방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밖에서는 미정이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다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옷장 속에 걸린 면 셔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아서 소매가 해진 셔츠들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질서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공간을 떠나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장민호 변호사니. 늦은 시간인데 미안하다. 아직 일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언제든 말씀하세요. 장 변호사는 제 옛 제자로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신중해서 제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더니 제가 마이의 귓속말을 전하자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기억력이 틀릴 리 없다는 거 잘 알아요.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안전장치부터 마련해두죠. 그리고 부탁하신 김 원장님, 요양원도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래, 나 나가야겠어, 당장.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짐을 싸는 대신 가만히 앉아 미정이 노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그녀가 쟁반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이 나는 탕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끓인 약선탕이에요. 기력 회복에 좋대요. 받아보니 인삼, 황기, 구기자 냄새 사이로 묘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으니 나가서 쉬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탕을 화분에 쏟아버렸습니다. 박하 화분의 잎사귀가 뜨거운 국물에 젖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문서,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통장, 인감도장, 보험증권,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구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 평생 모은 퇴직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합쳐 약 5억 원 정도가 은행에 있었고 저는 평소 이자만 사용해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에게는 태연하게 말했죠. 자료조사차 국립중앙도서관에 좀 다녀와야겠어. 2, 3일 정도 걸릴 거니 집 잘 보고 있어요. 그녀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성북동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데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북한산 자락 평창동에 있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말 결정하신 겁니까, 교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조용했으며 의료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지를 구축하러 온 것이었죠. 오후에 장 변호사가 도착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성년 후견 계약서입니다. 만약 교수님의 인지 능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후견인이 됩니다. 아드님 내외는 교수님 재산에 손끝 하나 못 댑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협의해서 주요 계좌에 이중 인출 승인 제도를 걸어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인출하려면 반드시 교수님과 제가 동행해서 창구에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네, 장 변호사. 늙어서 이런 꼴을 보게 되다니 참 씁쓸하구만. 교수님, 늙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전 가족여행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민규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며느리 혜민이는 뒤에서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성적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감정을 깊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 요양원 독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환자처럼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맑고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장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완료했습니다. 성북동 집은 이제 교수님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북 자산 신탁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생활비 300만 원만 인출되도록 설정했고 나머지 5억여 원은 동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90세까지 사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하시겠습니까?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귓속말 하나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아 마이가 증언해준다면 모를까. 하지만 마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분명 혜민이가 손을 썼을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3가지 목표를 적었습니다. 1. 새 도우미. 미정의 뒷조사. 2. 며느리 혜민의 최근 재무 상태 확인. 3. 사라진 마이 찾기. 이 3가지가 해결되어야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늙은 여자가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죠. 그들은 제가 늙었다고 얕봤겠지만 저는 평생 사료를 읽고 권력의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뺏기면 역사 속에서 패배자로 기록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5일을 기다렸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오후 김 원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온 매무새를 다듬고 면회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민규는
초조한 듯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이라니요? 그것도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하셨다면서요? 장 변호사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내가 집에 없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알죠. 혜민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머니가 남의 말만 듣고 우리를 의심해서 요양원으로 가버리셨다고. 그래? 내가 없는데 연락 한 통 없길래 꽤 조용하다 싶더구나. 민규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규야, 내가 성북동 집을 너한테 증여해 줄까 생각 중이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나중에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정신이 맑을 때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겠니? 요즘 세상에 노인네 혼자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게 위험해 보여서 말이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집 문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저는 아들의 반응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참, 혜민이가 구해온 그 새 도우미 미정이라고 했나? 어디서 그렇게 빨리 사람을 구했니? 혜민이 친척이라며. 아, 저도 잘은 모르는데 혜민이가 급하게 수소문했나 봐요. 먼 친척이라고 하던데.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규야, 넌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확인해봐. 네 아내 말만 듣지 말고. 아들은 기가 죽은 채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찻잔의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일주일 뒤 2개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며느리 혜민의 재무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커리어 우먼이었던 그녀는 이미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2억 원 넘게 날렸고 명품 구매 대행 사기에 휘말려 1억 원을 잃었으며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고 재직과 예금은 그녀에게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새도우미, 미정, 본명 홍미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도 전과가 있었고 이전 고용주들의 집에서 노인의 약을 훔치거나 귀중품에 손을 대서 쫓겨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민이와는 친척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장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교수님을 서서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던 겁니다. 마이를 찾아야 해. 마이가 증언해주면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가 예전에 남편 이야기를 하며 울먹였던 적이 있었죠. 남편이 목수인데 파주 쪽 큰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 변호사 파주 지역 대형 공사장에서 2, 3년 내에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된 목수 명단을 찾아봐. 건설 노조 기록이랑 대조하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모래사장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 오는 어느 오후 장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교수님. 한 복지단체 지원 명단에서 마이 씨 남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소를 들고 경기도 부천의 한 낡은 빌라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마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남편과 겁에 질린 두 아이가 그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여길 어떻게? 마야,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마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님이 매일 사모님 국에 영양제를 타라고 했어요. 해외에서 가져온 내 좋은 약이라고요. 그런데 라벨도 없고 설명서도 없어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제 아이들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어요. 당장 그만두고 입 다물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겁쟁이 엄마예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네 아이들을 지킨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북동 집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혜민이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돌아오셨네요. 집이 엉망인데 내일 미정 씨 불러서 청소시킬게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장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혜민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곽혜민 씨, 이건 당신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선물 옵션 손실, 코인 투자 실패, 그리고 사채 내역까지 다 있더군요. 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또 다른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민규야, 이건 내 처가 내 도우미로 데려온 홍미정의 전과 기록이다.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민아, 친척이라며? 이게 다 뭐야? 혜민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전 주인이 모함한 거라고 했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이를 만나고 왔다. 네가 정체불명의 약을 내 음식에 타라고 시키고 거절하니까 아이들을 미끼로 협박했다더구나.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협박해? 약을 먹이려고. 당신 미쳤어. 혜미는 사색이 되었지만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베트남 여자가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예요. 저는 장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 변호사는 탁자 중앙에 마이의 진술서와 녹음기를 올려두었습니다. 민규야, 이제 네가 선택해라. 이 여자의 꼭두각시로 살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건지.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신뢰와 사랑이 부서져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혼하자. 당장 집에서 나가. 그날 밤 민규는 혜민과의 공동 계좌가 이미 텅 비었고 돈이 해외로 빼돌려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몇 주 후 이혼 소송과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혜민은 뻔뻔하게도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판사님, 시어머니는 망상 증세가 심하십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그녀가 매수한 증인 홍미정도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아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증인으로 마이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마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혜민 측 변호사가 윽박지르자 그녀는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저는 마이의 남편을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당신 가족 모두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테니 제발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다시 열린 재판에서 마이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곽혜민 씨가 저를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겁니다. 법정에 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떠나. 네 애들 학교 가는 길 조심해야 할 거야. 노인네 말 아무도 안 믿어.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혜미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1. 이혼 청구 인용. 이 곽혜민이 빼돌린 재산, 전액 반환 및 분할, 3. 협박 및 위증 교사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 법원 계단에서 마이의 남편은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장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여자가 입 다무는 조건으로 준 돈 500만 원입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증거로 써주세요.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 마이의 두 아이를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학교로 전학시키고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규는 건설 쪽 인맥을 통해 마이의 남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도면 검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몇 달 뒤 저는 다시 성북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마이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민규가 서툰 솜씨로 만든 불고기와 마이가 해온 베트남 쌀국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을 나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작은 속삭임. 사모님, 조심하세요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보답하는 것이 남은 제 삶의 몫이겠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 앞에 무너진 가족과 두려움 속에서도 빛난 타인의 양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